자,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자, 경제학 초대가 끝났고요. 경제학 출제 이론 완성반 수업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목표는 당연히 이제 출제 이론을 정리하는 작업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하고 2차에 필요한 지식을 일단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 이제 경제 수업 실현할 때 되게 못하거든요. 제가 봐도. 그런데 조금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해 놓으시면 수업하실 때 좀 편하게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 동향을 파악하는 겁니다. 이 기초 동향 파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딴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게 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할 때 강세를 둬야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노래 잘하는 사람들 보면 이게 웨이브가 있다고 하잖아. 마찬가지로 이게 공부할 때도 뭐가 필요하냐면 강약 조절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강하게 프레스를 가야 되는 파트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중요한 파트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좀 약하게. 그래서 이걸 잘 조절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초대 때도 제가 자주 이야기 드렸지만 경제학은 직관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 직관적 사고를 하시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 법칙과 같은 이 법칙, 그 다음에 원리 같은 것들을 생활 속에서 우리가 터득을 해야 돼요. 그 마치 보면 배가 고프면 밥을 먹듯이 이게 이제 직관적 사고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법칙이나 원리들을 잘 정리해 두는 것, 이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 사고인데, 이 논리적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딴 게 아니죠. 경제학의 각종 변수들의 관계에 대한 인과관계를 잘 정리해 두는 겁니다. 근데 이 변수에서 인과관계가 정리가 안 되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후관계를 잘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선후관계 정리해야 되는데 내 머릿속에 후가 먼저 있어. 그러면 이제 경제학이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후관계를 잘 정리하는 거, 이게 일단 첫 번째 우리의 목표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하고 참고 교재를 활용하는 건데, 사실은 제가 예전에 써놓은 교재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좀 들지도 않고, 왜냐하면 서술형을 좀 풀어놔야 되는데 거의 서브노트 비슷하게 돼 있다 보니까 마음에 들지도 않고, 그래서 그걸 서술 형태로 좀 풀어가는 시간도 좀 많이 걸려가지고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이중구 이창용 선생 책을 합니다. 물론 삼인공제 책도 있고 여러 가지 책들도 있어요. 또 뭐 맹큐 경제학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지금 보면 여러분들 시험에 가장 적절한 방법은 제가 볼 때 인공저 여기에다 플러스 알파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책은 완벽한 책은 없어요. 단권화 교재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정말 연구를 많이 하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단권화 교재를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작업 중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 단권화 교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100%는 될 수 없어요. 예, 그게 단권화 교재는 최소한 80% 이상은 소화를 해야 그게 단권화 교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중근 선생 책 같은 경우는 그럼 지금 어느 정도 소화를 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시험 문제 문항수가 3문제 같으면 최소한 2문제 같은 경우는 이중구 이창용 선생 책으로 커버가 돼요. 근데 이제 한 문항 정도가 좀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중구 이창용 선생 책이 커버할 수 있는 범위는 제가 볼 때는 한 70% 정도. 그러면 이제 단권화 교재로 30%가 더 필요하잖아. 그래서 그 30%는 제가 강의 자료를 통해서 30%를 제공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강의 진행 방법은 제가 처음에는 이중근 선생 책 이거 요약본 자료 이걸 가지고 그냥 강의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광고에는 이중근 이창용 선생 책이라 돼 있는데 그 책을 또 아예 안 보는 것도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또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니까, 그래서 일단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이인공제를 가지고 먼저 대략적으로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강의 자료로 마지막에 정리를 하고 보충을 하는 거니까 전체 회독수로 본다면 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2회독을 하는 셈이죠. 예, 그렇게 해서 강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책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제 문자 좀 잘못 가서 책을 좀 전달 좀 잘못 받으신 건데, 오늘 어쩔 수 없이 그냥 화면을 보시고, 그 다음에 온라인 강의 앞에 부분을 좀 신청하셔가지고 체크를 하시는 것도 하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다음 주에 와가지고 제 여기 태블릿에 있는 탭에 있는 걸 보고 다시 체크하는 방법도 있고요. 예, 그렇게 정리를 좀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 강의 일정은 여기 나오는데 11주차에 끝내겠습니다. 예. 그 사실은 이제 올해 강의를 좀 늦게 잡았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책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법학하고 정치학 책이 좀 안 나온 상태라서 그 원고가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좀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좀 학원 다닐 때 제일 큰 딜레마 내지 고민은 복습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방학을 좀 충분히 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5월달, 6월달 우리가 본격적으로 문제 연습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4월 13일까지 해서 일단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좀 정리할 시간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진도는 여기 나와 있는데 진도를 좀 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씩 이제 만약에 좀 디레이가 될 수는 있는데 뭐 크게 제가 볼 때는 진도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한 2시간 정도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예, 이걸 진도를 어느 정도 나가면 될까 해보니까 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경작 10년간 출제 경향의 학습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합시다. 최근 이제 3년간 출제 경향을 좀 보면 미시경제 기본 논리에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미시경제 기본 논리 플러스 경제학의 기본 논리예요. 그래서 이 경제학의 기본 논리라고 한다면 세 가지가 다 표적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선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균형,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대 가격에 대한 건데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응용하는 문제들이 제일 컸고요. 각 파트별로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경제 초대 시간에도 봤잖아요. 이 경제의 기본 논리가 얼마나 계속 반복되어 가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잘 연습하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였고, 작년만 놓고 본다면 미시는 두 문항이었고, 거시는 한 문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제 나왔던 경향을 보면, 거시는 국제경제가 나오고, 그 다음 소비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국민소득 항등식 계산한 문제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이제 문제를 출제를 할지는 방향성이 잡혀요. 방향성이 잡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난이도는 어느 정도 될까? 문제들이. 제가 보기에는 난이도는 한 중하 정도. 그래서 하, 중 정도고. 그 다음에 상해 문제는 제가 볼 때 한 2년에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렵다고 하는 문제들도 제가 이제 작년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게 아니라 기본 논리를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그걸 잘 정리를 하시면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향은 그래프나 수식에 집착하는 것은 버리셔야 됩니다. 여기에 그래프하고 수식에 막 집착해가지고 막 미친 듯이 해봐야 아무 소용 없고요. 일단은 경제의 기본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기본 원리를 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수식도 만들고 이걸 이제 우리가 방향성을 좀 잘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계산 문제는 꼭 한 문제씩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학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산 능력 때문에 좀 어려워하셔요. 근데 계산 능력 문제는 제가 볼 때 5월달부터 하루에 한 문제씩만 푸시면 돼요. 계산 문제는. 그래서 5월달부터 하루에 한 문제씩 풀고 지금 뭐 당장 하루에 한 문제씩 풀실 필요는 없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계산 문제를 연습을 해야 되는지는 뭐 하면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는 진행하신 데 연습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거 외에는 뭐 크게 준비를 어렵게 하실 필요 없다. 그래서 뭐 경제학을 뭐 책을 몇 권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책을 봐야 되고 다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시험은 심플해야 돼요. 그래서 심플하게 공부하는 방법은 단권화된 교재를 잘 선택하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집중하는 거는 이 단권화 교재를 어떻게 만들까 이걸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단권화 교재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최고의 단권화 교재는 한 80% 이상이 되면 굉장히 잘 만든 책이고요. 90% 이상을 커버한다면 이건 진짜 우수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단권화 교재는 100% 완벽하게 충족 못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제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지만 단권화 교재에서 이게 충족이 안 되면 나머지 20%에서 10% 정도는 제가 강의를 통해서 보충을 하겠다. 이렇게 돼야 이제 여러분들 안정감 있게 단순하게 교재 딱 한 권, 그 다음에 기출문제, 그 다음에 이걸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거. 이게 시험에 합격하는 길이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 저 책 다 봐야 별 도움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요약서 같은 것들은 웬만하면 안 보시기 낫다. 그냥 이렇게 뭐 맥락도 없이 그냥 요약된 책들은 그 책들은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논리를 만들기도 어렵고 내가 지식을 구조화시키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단문화 교재로 별 적합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고민들을 좀 하시고 예, 이미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경제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하게 절대 공부하지 마시라. 그래서 지금 해드린 내용들하고 체크한 내용들 잘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분석표가 나와 있는데 다른 거는 기출문제 분석표를 2011년도부터 안 하시더니 이거는 왜 2011년도부터 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딱 순환기가 뭐냐면 2011년도부터 해서 2013년도까지의 문제 주제들이 계속 반복 출제되는 게 요즘 추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목마다 약간 출제 경향 분석하는 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을 분석하는 것과 뭐 법학을 분석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들은 제가 보기에는 뭐 한 5, 6년, 10년치 출제 경향 분석하면 되는데 경제학은 제가 볼 때 순서를 좀 잡으려면 2011년도부터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상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에 이제 그 이야기 했잖아요. 10분위 분배율 나온다는 거 2013년도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후생민 소득 분배 이론, 거기 보면 로렌츠 곡선이 보이실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나온 데 보면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그죠? 몇 년 만에 출제된 거죠? 10년 만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이게 나올 타이밍이, 재작년에 나올 타이밍이 됐다. 그래서 재작년에 나올 타이밍이 됐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한 번만 더 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연습했던 게 10분위 분배율이었는데, 어쨌든 2023년도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주제별로 해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면 딱 이 주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거, 그게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시경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시경제 같은 경우에도 이게 흐름으로 보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저처럼 분석을 많이 하거나 열심히 이게 이제 흐름을 좀 파악하고 있는 상태. 예. 그 상태일 때 이제 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항상 보시면서 내가 뭘 공부해야 될지,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공부해야 될지, 이걸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예,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 뭐가 중요한지, 뭐 그런 기본적인 파악하는 내용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경제학 기초부터 들어갈 텐데,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은 이중근 선생님 책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제1장 경제학이란 나옵니다. 그죠? 경제학은 당연히 경제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근데 경제를 연구하는 학문인데 경제라고 하는 말 속에 여러분들이 학습을 위해서는 경제 제도도 있고 경제적 행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뭐 경제 산업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맥락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경제적 활동이 있어야 돼요. 그 경제적 활동이 바로 뭐냐면 생산, 그 다음에 교환,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소비.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소득 분배를 집어넣는 책도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생산 활동을 중심으로 해 생산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생산자가 생산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할까? 어떤 선택을 할까? 이 상태에서 보는 게 공급 계획을 보는 겁니다. 공급의 심리. 그 다음에 소비와 관련되는 이 부분을 보고자 하는 심리가 바로 뭐죠? 수요라고 하는 심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공급자의 선택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수요자의 선택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고 경험할 수 있는 경제 현상을 처음에는 눈으로 보다가 그 뒷면에 뭐가 있을까를 보아 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이게 미시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일단 머릿속에 여러분들 가지고 계셔야 되겠고,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경제학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제활동을 연구를 하는 건데, 우리가 알다시피 경제활동, 생산과 소비를 할 때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희소성이라고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희소성이라고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니까 그 희소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연구하는 게 바로 경제학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은 체크해야 될 거 하나씩 봅시다. 경제학의 의미에서는 경제학의 주제들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경제학을 배우는 목적만 좀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는 현실의 경제, 이걸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인과관계, 법칙을 발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 책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거, 합리적 선택의 기본 원리, 이걸 학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머릿속에는 합리적 선택의 기본 원리, 그런데 질문, 합리적 선택의 기본 원리는 왜 필요한 거죠? 희소성이라는 제약 때문에. 우리는 시간도 돈도 전부 다 희소성에 직면해 있다. 자, 그러면 경제학은 어떤 학문이냐? 여기 제목에 달려 있잖아. 선택의 학문이다. 바로 합리적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이야기하는 거다. 그럼 왜 우리는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되지? 이유는 뭐냐? 첫 번째 바로 희소성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이 희소성이라는 개념과 관련된 재화는 뭐죠? 경제재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재는 희소성의 직면 상황에 있는 재화가 아닌 거지. 그런데 경제재는 공급이 제한되어 있어. 여기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 아껴 써야 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희소성의 다른 말이죠. 아껴 써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경제학은 뭘 하는 거냐? 합리적 선택. 인간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죠? 인간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말인데,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 생산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하고, 소비를 할 때 어떤 선택을 하고, 분배를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바로 그걸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합리적 선택의 원리는 당연히 정리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풀어서 이야기하면 욕망은 무한한데 그걸 충족시킬 수단이 제한되어 있다. 희소성.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문제에 직면한다. 다시 한번 읽고 확인하시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선택이 이루어져야만 물질 욕망을 최대한으로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맞죠? 희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우리의 주어진 시간과 돈은 한정되어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 자, 이러한 어떤 경제학을 올바른 배우는 태도는 뭘까 그 이야기인데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줄입니다. 그죠? 경제학은 암기와 거리가 먼 학문이다. 그래서 논리의 철저한 학습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 그래서 경제 논리를 갖춘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합리적 사람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쉽게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예측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까? 아니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것만 습관적으로 자꾸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혜택하고 있는 경제제도, 그 다음에 경제정책, 이런 것들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합리적 선택의 원리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합리적 선택의 기초, 합리성의 의미가 나옵니다. 이 합리성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 경제학이 정하고 있는 인간은 합리적이라는 기본 가정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이 합리적 인간은 뭘까 그 이야기인데, 합리적 인간은 방금 이야기했던 수단의 합리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목적의 합리성과는 관계없습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성.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 그럼 합리적 선택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되느냐 그 이야기죠. 어떤 과정을 거칠까? 거기에서는 첫 번째 편익 계산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편익 계산을 통한 다음에 그 다음 뭘 해야 되죠? 비용을 계산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뭘 해야 되죠? 이 둘을 비교해야 되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이게 우리가 무슨 분석이라고 하지?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 선택은 비용과 편익 분석을 통해서 선택을 한다. 이거 체킹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선택에서 가지고 따르는 포기된 비용, 기회비용과 매몰비용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경제적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경제적 비용과 회계적 비용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적 비용에는 뭐가 없다? 기회비용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회계비용 같은 경우에는 기회비용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경제적 비용, 이것과 회계비용은 다르다는 거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경제적 비용이 어떻게 다른지 이거는 자료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기회비용의 의미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 지출하지 않았다 해도 비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모두 포함시킨다. 이게 이제 가장 기회비용의 기본 개념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기회비용은 기회비용인데 어떤 행위와 관련된 기회비용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떤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지? 크게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생산할 때 생산과 관련된 기회비용. 그 다음에 소비와 관련된 기회비용입니다.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자꾸만. 맥락이 달라지는데 그 맥락이 달라지는 걸 여러분들은 하나의 어떤 계산법만 가지고 계속 접근하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을 할 때 기회비용과 소비를 할 때 기회비용은 계산법이 좀 다르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회비용. 다시 이야기합시다. 어떤 행위의 기회비용. 다른 말로 뭐라고요? 생산을 할 때 기회비용, 소비를 할 때 기회비용은 이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해야 하는 여러 행위 중 가장 큰 가치를 갖는 행위, 가치로 측정할 수 있다. 됐죠? 기회비용이 다른 말이 경제학 초대할 때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상대가격.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합리 선택을 할 때 기회비용을 고려하는 건 맞지만 고려하지 말아야 되는 비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매몰비용이죠. 매몰비용. 그래서 매몰비용은 어떤 비용이냐? 일단 지출이 된 뒤에는 어떤 선택을 하든 다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죠? 다시 회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합리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하지?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합리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실제로 생산을 할 때 희소성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을 어떻게 계산할 건지 그걸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을 할 때 선택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기회비용을 우리가 연습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 생산 가능 곡선인데 이게 바로 모형입니다. 모형. 사실은. 아시겠나요? 경제학에서 여러분들 보는 모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경제 순환 모형이 있고요. 하나는 생산 가능 모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경제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지. 아껴 써야 하는 모든 것. 이게 무슨 말이죠? 다른 말로 희소한 것. 그러면 이제 생산을 할 때 우리는 경제적 자원을 가지고 생산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때 투입되는 경제 자원의 좁은 의미는 생산 요소가 되는 것이고요. 생산 요소 기억나십니까? 세 가지. 뭐죠? 노동과 토지, 자본. 자, 이 생산 요소를 투입을 하면 뭐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죠? 상품이 만들어집니다. 상품에 두 가지가 있죠. 기본적으로. 재화, 그 다음에 서비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생산 요소를 투입을 해서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 투입해서 얼마나 생산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생산 가능 곡선이에요. 이 생산 가능 곡선은 생산 능력과 생산성을 의미하고요. 이거는 거시경제의 경제 성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됐어요? 생산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생산성을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결국 경제 성장, 이걸 보여주는 거다. 그 실질적인 의미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거의 GDP와 유사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한 경제니까 한 국가 경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경제에 주어져 있는 생산 자원을 모두 활용하면 한 경제 최대한 생산해낼 수 있는 상품의 조합, 이걸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들었던 경제학 초대 시간에 예를 들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빈슨 크루소가 하루에 주어진 300시간의 노동을 가지고 딸기 아니면 물고기를 잡는다고 되어 있어요. 1시간의 노동을 통해서 딸기는 한 그릇이고 그 시간에 물고기 잡으면 2마리 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총 이들의 로빈슨에게 주어졌던 기본적인 것은 딸기를
우리가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물고기를 y라고 한다면 됐죠. 딸기하고 물고기의 생산에 투여되는 시간, 이 시간은 총 300시간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걸 만약 수량으로 바꾸게 되면 딸기는 최대한 300시간, 일단 할 수 있는 것은 300시간이면 300그릇이죠. 물고기는 어떻게 되죠? 2마리니까 600마리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딸기하고 물고기의 가치 비율을 따지면 얘가 2배죠. 물고기 2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수량으로 바꾸는 겁니다. 수량으로 바꾸게 되면 2에다가 x 플러스 스몰 y는 수량은 총 300시간 들여서 최대로 y를 할 수 있는 시간 몇 개? 600. 이렇게 해야 2x 플러스 y는 600이라는 식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오는 비율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y는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600이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요 스몰 x는 뭐가 되지? 딸기 수량, y는 물고기 수량. 그럼 이거는 뭐가 된다? 기회비용. 이게 지금 로빈슨 크루소 씨에게 주어진 이야기죠. 경제학 초대에서 우리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죠? 경제학 초대에서. 자, 이거는 나중에 자료 정리하면 다시 한번 해보고요. 그러면 저기 마이너스 2가 의미하는 바가 뭐가 됩니까? 물고기 한 마리를, 딸기 요거 자체가 뭐가 되는 거죠? 스몰 데이터 x분의 스몰 데이터 y를 뜻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한 것으로 표시되는 거니까 여기에 물고기가 와야 돼요. 내가 딸기를 선택했는데 포기한 것 물고기. 됐어요? 자, x는 뭐라고? 딸기. 딸기 하나 선택했는데 포기한 것을 표시를 하자. 포기한 것이 몇 개? 물고기 2마리. 됐죠?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이것은 뭐하고 똑같다? 상대 가격과 똑같다. 딸기는 물고기 가격의 몇 배? 2배.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상대 가격과 같다 이 말이죠. 상대 가격과 같다. 가격은 뭐하고 비례합니까? 비용과 비례합니다. 그죠? 그래서 MCY는 MCX라고 하는 비용과 비례한다. 다시 이야기합시다. MC는 뭐죠? 마지널 코스트죠. 한 개의 비용을 뜻합니다. 그죠? 마지널 코스트. 자,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그림으로 일단 그려놓고 하는데 그림을 안 그려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방금 했던 식대로 정리를 하시면 됐죠. 자, 그림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러면 이제 현실적인 생산 가능 곡선은 이렇게 직선이 나타날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현재 생산 가능 곡선은 직선이 아니라 뭐가 된다? 곡선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곡선이 이루어진다. 그 이야기죠. 곡선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현실에서 자주 보는 곡선은 일단 여기에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곡선입니다. 그죠? 쑥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오목한 곡선의 모양을 가진다. 그 이야기고요. 그럼 오목한 곡선의 모양을 가진 이유는 뭘까? 그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바로 기회비용이 점차 커진다. 이거 뭐라 부르었죠? 우리가?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이 나옵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 나옵니다. 생산 가능 곡선은 뭘 보여준다? 생산성, 생산 능력.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생산 능력과 생산성을 보여준다.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은 생산 기술이 주어져 있고 사용 가능한 생산 자원이 고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했다. 이 전제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뭐라 불렀죠? 가정이라고 불렀죠. 됐어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생산 기술이 향상되기도 하고 생산 자원의 양이 증가하기도 한다. 자, 이걸 우리가 뭐라 불렀지? 성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경제 성장이라는 표현 등장하죠. 됐어요. 그래서 이 경제 성장이 일어나면 생산 가능 곡선 원점에 더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 말은 이 곡선 자체가 이쪽으로 이동하면 경제 성장이 일어났다. 그 이야기죠. 어디로 이동했습니까? 오른쪽으로. 됐죠. 자, 이제 우리가 뭘 볼 거냐면 방금 뭘 봤습니까? 경제 성장을 봤잖아. 경제 성장은 뭘 전제로 하는 거다? 국민 경제. 그래서 이 국민 경제의 기본 골격,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이 국민 경제 전체를 한번 보는 겁니다.
국민 경제 전체에는 일단 세 경제 주체가 있습니다. 세 주요 시장 그리고 세 주요 과제가 나타납니다. 자, 세 경제 주체 하면 여러분들은 가계와 기업과 정부를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 이들이 하는 경제적 활동은 생산, 그 다음에 교환, 그 다음 뭐가 보이죠? 소비. 됐어요. 자,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경제순환 모형이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해 볼까요? 생산 주체, 경제의 주체는 누가 있지? 가계, 기업. 그 다음에 여기는 정부가 있어야 되는데 정부는 이 시장 관계에서는 일단 빠집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어떻게 되는 거죠? 개입을 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가계는 노동을 제공하고 기업은 임금을 줍니다. 노동시장에서 교환이 발생한 거죠. 상품시장에서 어떻게 되죠? 대금을 지불하고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합니다. 자본시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가계가 자본을 공급하고 기업은 지대와 이자 이윤을 주면서 교환이 발생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말 그대로 경제활동 전체, 중요한 활동, 생산, 교환, 소비라는 세 가지 경제활동을 보여주는 겁니다. 되셨나요? 예.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시장, 주요 시장이 뭐라고? 상품시장, 노동시장, 자본시장. 자, 그래서 가계는 어떤 역할을 할까? 첫 번째, 소비자 역할을 합니다. 가계는 어떤 역할을 하죠? 두 번째는 생산요소 공급자입니다. 생산요소 공급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노동과 자본. 그래서 노동과 자본을 공급한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기업과 가계는 방금 이야기했잖아. 생산요소 상품을 주고받는 관계. 이게 바로 뭐죠? 교환을 통한 관계죠. 교환을 통한 관계다. 자, 정부는 뭘 할까? 정부는 한번 봅시다. 세금을 걷어들이죠. 그 다음에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생산자, 소비자 역할을 정부가 겸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주요 시장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모든 교환은 여기도 또 교환 나오지. 교환은 시장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교환의 대표적인 시장은 아까 뭐 있었다? 상품시장, 노동시장, 그리고 자본시장. 다시 한번 머릿속에 확인하시고요. 그럼 이 시장에서 우리 국민 경제 주체가 갖고 있는 세 가지 과제는 뭘까? 뭘 어떻게 해야 돼? 아껴 써야 되겠지. 소비를 할 때 아껴 써야 되고, 생산을 할 때 아껴 써야 되고. 그러면 그 세 가지 문제를 아껴 써야 된다를 풀어서 이야기하면 일단은 무엇을 생산하고 소비할 것이냐, 어떻게 생산하고 소비할 것이냐, 그 다음에 누가 소비하고 생산할 것이냐. 국민경제 전체로 본다면 생산, 교환, 분배, 소비로 가능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을 생산할 것이냐. 그죠? 우리가 무엇을 소비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될까? 나 옷을 사야 돼? 책을 사야 돼? 아니면 텔레비전 사야 돼? 야, 집은 없는데 자동차 살까? 아니면 자동차가 먼저일까? 아니면 집이 먼저일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 것이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분파일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지.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만족감이 큰 걸 가지고 선택하겠어. 이게 소비자 선택이죠. 만족감이 큰 거. 그 다음에 비용이 적은 방법을 선택하겠어.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바로 효율성이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효율성. 어떤 방법을 생산할 것이냐, 효율성. 그 다음에 생산한 상품을 누구에게 배분할 것이냐, 이 말은 누가 소비할 것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게 가장 효용이 증가할까? 지난번에 우리 경제 초대할 때 기억나세요? 공리주의 철학 기억나세요? 효용이 크게 증가한 사람한테 주는 게 바람직하죠. 맞아요. 네. 바로 이제 한계 효용 이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나오지. 뭘 그 좋아하는 김씨에게 옷을 준다? 김씨가 무진장 화내겠죠. 그렇잖아. 옷을 좋아하는 이씨한테 뭘 그 준다? 이씨가 막 성낼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누군가의 효용, 필요성에 따라 배분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 문제를 세 가지 원칙을 잘 지켜서 선택을 하게 되면 효율적 자원이 배분된다 그 이야기인데, 효율적 자원 배분된다. 같은 말이 뭐뭐 있었지? 경제 초대 때. 경제학 후생 극대화, 경제적 잉여, 파일도 최적, 균형 같은 말이라고 했지. 기억나시죠? 예. 자, 이렇게 효율적 자원이 배분이 된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이중훈 선생이 지적한 게 뭐냐면 자원 배분하고 분배라는 개념을 꼭 구별해라. 그 말입니다. 배분은 뭐라고 했습니까? 적재적소에 쓴다는 이야기죠. 적재적소에 쓴다. 아시겠나요? 자원 배분은 적재적소에 쓴다. 분배는 뭐예요? 나눠준다. 됐어요? 나눠준다. 그래서 배분이란 말과 분배라는 말은 다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적재적소에 쓴다는 자원 배분은 뭐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효율성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거죠. 분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나눠주는 거는? 이거는 공평성과 관계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을 할 때 항상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까? 효율성과 공평성이 충돌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이 경제 문제, 선택, 교환, 특히 교환이죠. 일단은 생산을 하고 소비를 하려면 교환을 해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환을 해서 생산과 그 다음에 소비에 영향을 주는 게 바로 뭐예요? 시장이죠. 그죠? 자, 시장에 대해서 경제 초대 때 우리 어떻게 정리를 했습니까? 가격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 결정되는 곳이라고 했지. 가격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 결정되는 것. 그 수요와 공급이 바로 뭐예요? 교환이죠. 맞아요. 수요와 공급이 결정된다. 교환이잖아. 그래서 가격에 의해서 시장과 그 다음에 가격의 수요와 공급이 결정되는 곳. 이게 바로 시장이다. 그러면 시장에 가야 우리는 교환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교환을 한다는 말은 누구와 누가 만나?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난다 그 이야기지. 그죠? 그럼 우리가 교환을 할 때 우리의 원칙은 뭐야? 나는 비용을 적게 들여 생산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팔 때는 비싸게 파는 거죠. 많이 남는 거죠. 이득을 보는 장사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는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로빈슨 크루소하고 프라이데이를 하나 끼워 넣었습니다. 로빈슨하고 그 프라이데이를 끼워 넣어서 딸기하고 물고기를 어떻게 생산하는지 봤더니 로빈슨 크루소는 1시간당 한 그릇 딸기, 물고기를 2마리. 근데 프라이데이는 와 대단해요. 1시간당 딸기를 3개를 만듭니다. 물고기는 어떻게 되죠? 1마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국제 교역을 할 때 뭘 구했지? 기회비용. 상대가 구해봤잖아. 그러면 기회비용을 구하게 되면 로빈슨 크루소의 딸기에 대한 기회비용은 얼마죠? 2. 물고기의 기회비용은 얼마? 2분의 1. 프라이데이의 기회비용은 얼마죠? 3분의 1. 그 다음에 프라이데이는 물고기의 기회비용은 3이 되죠. 그러면 이제 각자 잘하는 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뭐야? 크루소하고 프라이데이가 300시간을 나누어서 150시간씩 나누어서 해봐야 150그릇, 300마리, 450그릇, 150마리밖에 안 돼요. 그렇겠죠? 150시간씩 하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할 바에야 교환을 해서 이득을 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 내가 특화를 해서 교환을 하게 되면 소비 가능 집합이 넓어진다. 이거 우리 어디서 봤지? 국제교역 이론에서 봤지. 소비 가능 집합이 넓어진다. 그래서 교환이 이루어진 후에 소비량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이 두 개를 가지고 교역 조건을 구해보니까 3분의 1 딸기 가격에다가 피 물고기 잘못됐네. 물고기에 그 다음에 딸기 가격이죠. 됐어요. 이 가격의 범위가 3분의 1에서 2입니다.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이에 교환 비율을 얼마 정했냐? 1대1로 정했다는 거예요. 1대1로. 그래서 로빈슨 크루소는 물고기에 특화를 합니다. 물고기에 특화를 하게 되면 얘는 몇 마리 만들지? 600마리. 프라이데이는 딸기에 특화를 합니다. 딸기에 특화를 하게 되면 몇 그릇을 만들 수 있지? 900그릇을 만들 수 있죠. 됐죠? 그러면 물고기 몇 마리를 주면 돼요? 200마리를 주고 프라이데이는 딸기 200개를 주면 됩니다. 했더니
딸기 로빈슨 크로스 200개가 생겼죠. 물고기는 400이 됐습니다. 프라이데이는 딸기 900개를 만들어서 200개를 교환했더니 700개, 200개가 됩니다. 교환을 했더니 소비량이 훨씬 더 어떻게 됐죠? 커졌다는 이야기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분업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딸기 물고기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지금 나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제 뭐냐면, 결론만 좀 기억을 합시다. 결론이 뭐냐? 자, 잘하는 걸 시장에서 교환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교환을 위해서 뭘 했죠? 분업을 했고 특화를 했습니다. 다시, 시장에서 교환을 위해서 뭘 했다고요? 분업과 특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비, 더 풍족한 소비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죠? 교환의 이득. 여기도 각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의 생산 활동에 전념하는 것, 비교 우위, 이걸 가진다고 되어 있지. 국제교육에서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해서 교환의 이득이 발생한다. 다른 말로는 뭐죠? 소비 가능 집합이 커진다. 소비 가능 집합이 커진다. 요 뜻이라고 했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우리의 결론은 뭐야? 아, 시장은 좋은 거네. 그죠? 그래서 인류는 계획 경제를 선택 안 하고 뭘 선택했다? 시장 경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소비자와 많은 생산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관점으로 분업과 특화를 해서 시장에서 교환을 했더니 이득이 그만큼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이 방식이 훨씬 더 풍족한 삶을 가져다 줬다. 이걸 이제 설명하는 게 시장경제 파트입니다. 그래서 시장경제 파트에 가서 모든 상품들의 가격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많은 수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시장에서 교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환을 하면 뭐가 결정돼? 가격이 결정돼. 근데 가격을 보고 들어와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격을 보고 들어와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경제가 또 하나 갖는 특징은 뭐야? 재산권이 확립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물건과 누구의 물건을 인지를, 자기 물건을 거래하는 거잖아. 근데 자기 물건이 아닌 걸 거래할 수 있어요. 범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장경제는 재산권이 또 확립되어 있다. 그래서 자유로운 교역을 하면 그만큼 풍족한 소비 생활을 누릴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시장에서 교환, 국제무역을 따지면 이 교역을 하기 위해 사람들은 뭘 한다고? 분업과 특화를 한다. 그죠? 분업과 특화를 하게 되면 뭐가 된다? 충분히 이득이 커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래서 통제 경제보다는 시장 경제가 훨씬 더 물적 토대를 잘 제공해 준다. 행복해진다. 그 이야기지. 그런데 주의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죠? 뭡니까? 시장 경제는 바람직한 점이 방금 본 것처럼 많지만 뭐라고요? 이상적인 체제라고 말할 수는 없다. 시장 경제 상품은 그것에 대해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의 수준이 들어가야 된다. 그럼 지불할 능력이 없고 능력이 없다면 시장 경제에서는 타락자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장 경제는 완벽한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시장 경제에서 이렇게 교환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누구 때문이야? 가격. 다시. 시장은 뭐라고요? 가격에 의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도대체 뭘까? 가격은 어떤 기능을 할까? 그 이야기죠. 자, 그래서 가격은 어떤 경제를 할까? 방금 이야기했던 거 시장 경제는 왜 이렇게 일을 잘할까? 시장 경제가 갖는 효율성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왜 이렇게 일을 잘할까? 누구 때문이라고? 가격 때문이라고. 가격이 자원 배분 과정, 즉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부르지? 보이지 않는 손 이렇게 부른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떤 기능을 하는데? 그랬더니 첫 번째는 신호 전달합니다. 신호 전달 누구한테 한 거죠? 그렇죠. 다수의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됐어요. 그 다음에 유인을 제공합니다. 누구에게? 소비자와 그 다음에 생산자에게. 그래서 가격이 비싸면, 가격이 올라가면 생산자는 생산을 많이 할까 적게 할까? 많이 하겠지. 가격이
비싸면 소비자는 소비를 적게 하려고 하겠죠. 예. 자, 소득의 분배도 마찬가지죠. 이 소득의 분배는 뭐하고 관계되는 거냐면 생산 요소의 가격과 관계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생산 요소의 가격이 바로 소득의 분배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이야기입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시장 경제가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 경제의 가장 중요한 선수, 즉 이 가격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뭐가 발생해? 시장 실패가 발생해. 이걸 뭐라 부르지? 시장 실패, 시장의 불완전성입니다. 이걸 보완해주기 위해서 누가 개입한다고? 정부가 개입한다. 자, 시장 경제까지 알아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라고 결론 내리냐면 순수한 시장 경제는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럼 지금의 모든 경제는 어떻다고요? 혼합 경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경제학이 무엇을 하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원리가 뭔지를 한번 살펴본 거예요. 두 번째 장에서 뭘 이야기를 한 거냐면 경제학 연구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경제 초대 시간에도 했기 때문에 간단히 하고 넘어갑니다. 이론은 어떻게 구성된다고 했죠? 개념, 명제, 그 다음에 가정과 전제가 있다고 했지.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다고 했지. 됐죠? 그럼 이론은 왜 맞는 거라고 했어요? 이론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고자? 현상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현상이 먼저입니까? 이론이 먼저입니까? 현상이 먼저죠. 이해되셨죠? 예. 현상을 설명하는 거다. 이론은. 현상을 설명한다. 그럼 이제 현상을 설명할 때는 방금 얘기했던 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단순화시켜 놓은 것, 이거 말입니다. 그죠? 단순화시킬 때 제일 큰 기여를 하는 것은 뭐죠? 이게 가정이죠. 단순화를 할 때. 맞아요. 다른 변수는 일정하다. 가정.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내용이 나와 있고,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론은 인간 행동 예측 가능성인데, 이때 말하는 인간 행동 예측 가능성은 딴 게 아니고 경제적 행위, 그 경제적 행위의 규칙성을 발견하고 싶은 거예요. 자연 법칙 같은 규칙성을 발견하고 싶은 것, 이게 경제학의 이론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한다고? 생산자는 생산을 줄인다. 그죠?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자는 수요를 늘린다. 이런 규칙성을 발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규칙성을 발견하려면 한번 물어봅시다. 양적 연구를 해야 됩니까? 질적 연구를 해야 됩니까? 양적 연구를 해야 되겠지, 당연히. 그럼 양적 연구는 대규모 연구입니까? 소규모 연구입니까? 대규모 연구지. 그 대규모 연구에 나오는 법칙,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대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학에 설명되고 있는 많은 어떤 이론과 원칙들은 어떤 성격을 가진다? 대수의 법칙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복잡한 현실 경제를 단순화에 축소시켜 놓은 것, 이걸 뭐라 부른다?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이미 다 봤습니다. 경제원론에서 보는 모형은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 하나는 첫 번째 생산 가능 곡선, 생산 가능 모형을 봤어요. 다시 이야기합시다. 생산 가능 곡선은 뭐라고요? 생산 능력, 생산성, 경제 성장, 이것과 관계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순환 모형을 봤습니다. 경제 순환 모형에서 뭘 보여줬죠? 경제 주체. 경제 주체는 뭐뭐 있었죠? 가계와 기업과 정부. 그 다음에 경제 순환 모형에서 중요했던 교환이 발생한 시장 세 가지 뭐였죠? 상품 시장, 노동 시장, 자본 시장. 됐어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자, 경제 모형의 기본 골격은 뭐가 됐을까? 변수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수를 좀 더 구별했죠. 어떻게 구별했습니까?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로. 물론 매개 변수도 있는데 경제 원론을 공부하실 때 매개 변수까지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독립 변수, 종속 변수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건 뭐지? 가정이죠. 그런데 가정이 꼭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가정과 전제 조건이 없으면
인과관계로 설명을 할 수 있는 원칙이나 법칙이나 이론이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없다면 이걸 이해를 하시면 돼요. 가정이 없다면 어떤 명제나 가정을 도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만들어 놓고 단순화된 원칙이나 명제를 도출한다는 이야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최소한의 가정으로 분석을 수행해야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그래서 가정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고요. 없으면 결론이 도출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제일 대표적인 사례는 어떤 거냐. 다른 조건들이 일정하다면 이런 표현들 꼭 익혀두셔야 되겠지. 이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가설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뭡니까? 이론에서 명제죠. 명제. 근데 명제는 대부분 다 조건부적입니다. 이 조건이 바로 뭐죠? 가정.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은 뭐 한다고? 현상을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한다고 했죠? 인과관계로. 인과관계로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했어. 그런데 물론 인과관계로 되기까지에는 수많은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뭐죠? 상관관계 시작을 해서 인과관계로 검증을 통해서 인과관계가 확립이 되는 거죠. 관련성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아직까지 인과관계인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된다고? 검증을 통해서 인과관계로 확정이 되는 거지. 이해가 됐죠?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다. 그 이야기. 자, 그래서 여기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건 두 변수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존재하긴 하지만 아무리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그 다음에 둘 사이에서 단순한 상관관계만 존재할 뿐 인과관계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변수 상관관계가 바로 인과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이론은 전부 다 뭐라고? 인과관계.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그 이야기. 자, 여기서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이 원인이고 어떤 것이 결과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 인과관계를 거꾸로 해석한 실수를 저지르는데 여러분이 학습을 할 때 이걸 많이 실수를 합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지. 그리고 하나 더. 변수하고 우리가 이제 구별해야 될 거.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생각보다 계수가 중요하다고 했지. 계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울기. 그 다음에 이걸 델타 P분의 델타 Q로 표현한다고 했지. 또 뭐가 있죠? 상수. 근데 앞으로는 계수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걸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론 검증하게 되면 인과관계로 확립이 된다. 그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론을 검증하는 데 있어가지고 영향을 많이 미쳤던 분이 누구냐? 바로 칼 포퍼입니다. 그래서 칼 포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반증을 견뎌내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근데 반증을 견뎌내지 못한다면 그건 거짓이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경제이론의 구분인데, 미시경제이론은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던 대로 어떻게 선택하느냐인데,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지? 균형을 이해하는 것, 찾는 것. 이게 핵심이라고 했죠. 거시경제는 뭐라고 했죠? GDP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GDP와 관련되는 GDP가 변한다. 이걸 뭐라고 부르지? 경기 변동. 그 다음에 GDP에서 말하는 그 생산성이 증가한다. 이건 뭐지? 경제성장.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보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미시경제 이론에서는 개별 경제 주체들 선택, 바로 균형이죠. 이걸 중심으로 한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거시경제는 총생산량, 총고용량이 전부 다 뭐죠? GDP와 관련되는 지표들.
국민 경제 생산 전체의 GDP와 관련된 지표들. 자, 그 다음에 실정 경제이론과 규모 경제이론인데 이런 구분은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 경제는 정치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실정 경제이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사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이 자꾸만 이걸 이야기를 안 하던데, 그 프리드만 같은 경우도 나중에 실토를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누구냐? 루카스도 마찬가지고, 루카스는 아니다. 프리드만하고 딴 사람들도 전부 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규범에 대해서 너무 고민 안 했던 것, 그래서 그래프와 수식만 가지고 경제학을 하려고 했던 것,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 이야기는 미국의 실증 경제학자들도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국내 경제학자들이 말을 안 할 뿐이지. 근데 국내 경제학자들은 왜 그런 말을 안 할까? 경제학자들이 말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가르치는 사람들 왜 안 하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경제학자들이 안 하는 이유는 딱 명확하죠. 왜냐하면 언어를 통해서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는 거거든요. 고유한 학문적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자신들의 권위를 확보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학문적 언어를 지배한다는 거. 이걸 대중들이 모르게끔 하는 거. 그렇게 해야 대중들이 우려를 볼 거 아니야. 우리가 모르는 거 저 사람들이 알고 있네. 그죠? 근데 가르치는 사람 이러면 안 되죠. 가르치는 사람들은 배우는 사람들이 알아먹게끔 해야 되잖아. 그럼 둘 중에 하나지. 알면서 일부러 안 하든지, 아니면 실제로 몰라서 못 하든지. 그러니까 외워서 수업을 하는 것과 외워서 수업을 안 하는 것의 차이점이기도 해요. 그냥 막 암기해서 그냥 수업하는 거는, 그거는 언제든지 표가 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적 사고의 기초인데, 경제학적 사고의 기초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나중에 자료 정리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내용만 확인해 봅시다. 선택은 경제활동의 핵심인데, 이 선택은 누가 하지? 소비자, 생산자. 그죠? 그들의 선택, 합리적 선택은 경제활동의 핵심이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하는 말의 핵심적인 내용은 필연적으로 대가가 따른다는 이야기고요. 이 대가는 뭘 의미하는 거다? 기회비용. 대가는 기회비용. 대가는 뭐죠? 포기한 것이잖아. 그 다음에 이제 교환을 아까 했더니 로빈슨 크루소하고 아까 프라이데이 어땠습니까? 소비 가능 집합이 넓어졌죠.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 그냥 시장에서 교환을 통해서 이득이 발생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와 공급의 힘을 거스르기 힘들다 그 이야기인데, 결국은 이거는 왜 힘을 거스르기 힘드냐면, 수많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장에서 교환을 하기 때문에 거스르기 힘든 거예요. 그걸 정부가, 한 명의 개인이 어떻게 거스르겠어. 그래서 이걸 가격이라고 하는 관점, 그 가격이라는 관점은 결국 수많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결정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 있죠. 물보다 다이아몬드 가격이 왜 비쌀까? 왜 비쌉니까? 다이아몬드 희소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만족감이 더 크죠. 물에서 느끼는 만족감과 다이아몬드 통해서 만족감은 다르죠. 물은 그냥 마시고 기분 좋다, 물 맛 괜찮네 이렇게 하지만, 다이아몬드 하나 생기면 여러분들 와 이러잖아. 와 이게 뭐야? 표정이 갑자기 바뀌잖아. 그 표정이 바뀌는 걸 뭐로 하죠? 만족감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 이야기지. 마지막 하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보아야 한다 그 이야기인데, 이 마지막 하나가 뜻하는 바가 뭐지? 한계적 판단. 한계적 판단은 결국 뭐냐? 한계 편익이 한계 비용보다 커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러면 언제까지 할 것이냐? 그 말은 뭐야? 언제까지 소비할 것이냐? 언제까지 생산할 것이냐? 그 말을 할 때는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질 때까지.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한계 편익이 한계 비용보다 커야 돼요. 그런데 언제? 같아질 때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뭘까? 여기인데, 사람들은 유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실제적으로 가격이 변하면 사람들 행동이 많이 바뀝니다. 사람들이 휘발유 가격이 오르니까 사람들 어떻게 하죠? 어떤 사람은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휘발유 가격이 오르니까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하죠?
가스차로 바꾸려고 합니다. 전기차로 바꾸려고 하죠. 또 휘발유 가격이 오니까 사면 또 어떤 생각을 하죠? 연비를 따져요. 그죠? 갑자기 시동을 어떻게 걸 것인지, 어떻게 하면 기름을 아낄 것인지 공부를 합니다. 이게 전부 다 유인이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좀 전에 우리 봤지? 시장에서 교환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이득은 커지고 효율적이다. 그런데 완벽하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그죠? 완벽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 왜 불안전하지? 이 가격이라는 놈이 제대로 작동을 못합니다. 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독과점 기업, 국방이나 치안, 이게 뭡니까? 공공재죠. 그래서 시장 실패의 문제. 이걸 시장 실패라고 한다. 정부가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문제 더 악화시키기도 한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 실패에 대한 이야기. 그 정부 실패의 가능성도 있다. 그 이야기. 정부 실패에서 제일 많이 거론되는 뉴스 기사는 뭐예요? 부동산 정책 실패죠. 부동산 정책 실패 이야기 제일 많잖아. 그래서 안 된다. 그 다음에 한꺼번에 효율성과 공평성에 두 마리 토끼를 쫓기는 어렵다. 그 이야기 맞죠? 이것도 우리가 봤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은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은 경기 변동을 이야기하는 거지. 경기 변동. 경기 변동은 단기였습니까? 장기였습니까? 단기였죠. 자, 이는 어떤 기본적인 원칙들을 몇 가지 확인들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읽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뭐 잠시 뒤에 설명을 좀 하고요. 일단은 시계열 도표가 나오는데, 시계열 도표 한번 물어봅시다. 이 연도와 1인당 국민소득이 쭉 나왔잖아요. 변수는 몇 개입니까? 2개? 연도가 변수가 될 수 있나? 연도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잖아. 경제적 변수는 아니지. 여기서 경제적 변수,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거죠. 시계열 도표 나타내는 건 대부분 다 한 변수입니다. 한 변수. 변수 하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연도가 바뀌면 물가가 어떻게 변동하는지 물가지수 변동이 쭉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물가 변동률 구할 때 2개 변수였나요? 1개 변수였나요? 물가 변동률 구할 때 2개 변수입니까? 1개 변수입니까? 1개 변수잖아. 물가라고 하는 1개의 변수잖아. 시간적으로. 국민소득의 변동률 구하면 어떻게 돼? 국민소득에는 한 변수의 변동률이잖아. 맞지? 근데 좌표체계로 사용하는 그림, 좌표체계는 사용한 좌표를 나타낸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XY 축을 통해서 만들어낸다. 이럴 때는 항상 기본적으로 변수가 몇 개? 2개. 그래서 이건 두 경제 변수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 2개입니다. 2개. 됐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때 말하는 변수는 시간, 경제 변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 경제 변수는 당연히 경제 개념, 경제 용어가 돼야 경제 변수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경제 개념이나 경제 용어가 아니면 경제 변수가 아닙니다. 당연한 거잖아.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그래프로 볼 때 제일 첫 번째 뭘 확인해라? 변수를 확인해라. 됐죠? 두 번째는 그래프에 뭘 확인해라? 끝을 확인해라. 그럼 한쪽 생각해 보자고. 이 그림이 없다 가정하고 노동 투입량은 다른 말로 하면 생산 요소죠. 이게 독립 변수입니다. 그죠? 됐어요? 최소 생산량은 다른 말로 한다면 생산량이죠. 이게 종속 변수입니다. 그죠? 맞아요? 그러면 생산 요소와 생산량의 관계는 처음에는 어떻게 쭉 이렇게 증가를 하다 나중에는 어떻게 해줘? 떨어지겠죠. 기억나시죠? 다시 경제 초대 때 했던 건 다시 한번 기억을 하세요. 편익에 포함되는 변수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된다? 그치? 감소.
비용이라고 하는 범주에 속하는 경제 변수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된다? 끝이 어떻게 되지? 올라가는 걸로 끝난다 했지. 기억나시지?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목한 곡선과 볼록한 곡선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경제학 원론 공부하실 때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기회비용이 체증한다면,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회비용 체증한다는 이야기잖아. 그지? 근데 생산 가능 곡선에 있는 이 오목한 그림은 기회비용의 그림이에요? 생산 가능 곡선의 그림이에요? 생산 가능 곡선의 그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에이, 끝이 이거는 감소하는데 왜 이거는 감소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제가 드린 이야기는 여기서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이 작동해서 이런 모양이 되지만 그 이유는 생산은 기본적으로 감소하죠. 됐습니까? 여기 이제 혹시나 읽다가 여러분들 고민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F2-X입니다. F2-X는 뭘 이야기하는 거죠? 미분을 2번 했다는 이야기죠. 미분을 2개 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제1계 도함수가 아니고 미분을 2번 했기 때문에 제2계 도함수 값입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왜 있는지 잘 이유를 모르겠어요. 경제원론 이해할 때는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이거. 경제원론 이해할 때는 별로 도움 안 돼요. 그래프 우리 그릴 때 별로 도움 안 돼요.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서.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감소함수는 당연히 2번 미분하면 음의 값이 나오겠지. 증가함수는 2번 미분하면 플러스 값이 나오겠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오목한 것 볼록한 건 별 관계없다.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만 기억을 해주면 좋겠다. 편익 범주에 속하는 것들은 궁극적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 감소한다고 했죠. 비용 범주에 속하는 경제 변수들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네, 증가. 이런 그래프의 모양을 가진다. 이것만 정확하게 기억을 합시다. 됐습니까? 예. 자, 잠시 쉬었다가 뒤에 나와 있는 내용도 오늘 진도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요. 자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